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두 대표 전명칠입니다. 2024년 3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야말로 바로 여러분이 직전에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의, 그리고 바로 직전에 치렀던 시험의 정보들을 모아서 중요한 것들을 쏙쏙 꽂아 놓은 것이 바로 이 전기기능사 필기 초코파이 특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회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4회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관연도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코파이 특강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전 시험에 출제되었던, 요 직전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세 과목 설명드릴 텐데요.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 저는 지금 첫 번째 과목 전기 이론 40문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1번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1 일렉트론 볼트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자, 또 조금 변형해서 10 일렉트론 볼트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뭐 1이냐 10이냐 하는 것은 하나냐 10개냐 뭐 이런 차이인데, 자, 이것은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쭉 1볼트 전이 올라갈 때 그때 필요한 1을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입니다. 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10 일렉트론 볼트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두 개 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일렉트론 볼트 10 곱하면은 이렇게 18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요, 4번이 되죠. 2번,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통 크면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에 있는 저항이 크면은 안 좋죠. 그렇죠? 접촉 저항, 예를 들어 스위치 안에 있는 이렇게 닫다 떼었다 할 때 만들어지는 저항, 크면은 안 좋죠. 자, 그런데 저항이 커도 좋은 게 있어요. 저항이 크면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선 주변에 있는 이런 피복물들, 그 저항은 클수록 좋죠. 그래야지 감전이 덜 되겠죠. 예를 들어 절연 장갑 이런 거, 절연화 이런 것들은 저항이 당연히 커야지 더 좋은 거겠죠.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접지 저항, 차가에 좋은 거죠. 2번 절연 저항, 절연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 맞아요. 2번이 답입니다. 3번의 도체의 저항, 4번의 접촉 저항, 이런 거는 모두 다 작아야 됩니다. 3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전기가 더 잘 통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에서, 금속 중에서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물질을 골라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은이 최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금, 은, 동 할 때요, 금이 최고가 아니라 은이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 동, 그 다음에 이제 금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1, 2, 3, 4 쭉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구리가 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 동, 금,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4번. 다음 중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위차당 보유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관, 패러데이 튜브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튜브에서 뭐 전하가 이동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전위차당 보유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 있는데요. 자, 이때 답은요, 여러분 그냥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우리가 줄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5번,
2번, 아래의 설명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도 최근에 조금 이렇게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핵이 있고요. 그쵸? 자, 핵 안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전자가 있죠. 이게 원자의 이제 기본 구성인데요. 이 양성자, 중성자 합친 것을 이제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게가 제일 무거운 거는 어떤 거냐? 이걸 다 더한 게 가장 무거울 텐데 1번은 이래요. 전자의 질량과 원자 핵의 질량을 합친 거. 그래서 전자와 핵 합친 거. 이거 전체 다 노란색에 다 해당하는 거네요. 자, 두 번째, 중성자와 전자 합친 거. 여기 중성자와 전자 합친 거. 양성자가 빠져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가볍겠죠. 세 번째, 양성자와 전자.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 중성자 빠져 있으니까 아까보다 가볍겠죠. 네 번째, 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 빠져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건 뭐냐? 전자랑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즉 핵이 합쳐져 있는 게 가장 무겁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원자 구조를 우리가 조금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6번, 오음의 저항 5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 연결했을 때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죠. 몇 옴짜리라고 했어요? 5옴짜리가 몇 개? 자, 5개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직렬로 한번 연결해보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도 한번 연결해보죠. 일단 직렬 연결하게 되면 이거 전체 몇 옴입니까? 자, 25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다 하면은 몇 옴이 됩니까? 5분의 5 전체 저항을 개수로 나누게 되면 그때 1옴이 되니까 1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두 개는 총 몇 배 차이가 납니까? 25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딱 보고 마지막에 답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5옴의 저항 5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25배가 되는 거죠. 맞아요. 25배. 1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7번. 그림의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도 그림이지만 일단 그 모양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아야 휘트스톤 브릿지가 평형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이 되려면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돼요. PR 곱한 것이 XQ 같아야 됩니다. PR 곱한 것이 어떻게 XQ 곱한 것과 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 지금 보기에서는 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자, 이걸 X로 결정하게 되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Q로 나눴을 때 Q분의 PR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X는 Q분의 PR.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8번. 그림에서 B점의 전위가 100V이고 여기 B점이 100V래요. 그림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자, C점의 전위가 60V다. 둘 사이에 그러면 몇 볼트 차이가 나는 겁니까? 40V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AB 사이의 저항이 3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 B 사이 앞에 있는 거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럼 8번 일단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일단 B점과 C점의 전위 차이가 40V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둘 사이에 40V의 전위가 나니까 우리는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I는 R분의 V인데 R분의 V 하게 되면 자, 저항이 지금 얼마냐? 5옴과 3옴 사이니까 이게 이제 8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0 하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5A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견의 여지가 없죠. 자, 5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 4 두 개를 합쳤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3옴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저항이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자, 하나는 3옴이고 하나는 여기가 4옴이고 자, 그때 문제는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I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해보겠습니다. I1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를 서로 더한 것분의, 즉 7분의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남이 클수록 자기가 커야 되니까요. 곱하기 I0, 전체 전류 곱하기 되는 겁니다. I0.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7분의 4 곱하기 I0 전체 전류가 5A죠.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답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마 나올까요? 2.86 정도 나온다고 해요. 2.86 그러면은 답은 2.86A 2번이 되겠네요. 9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들어오는 거를 다 더했더니 나가는 것과 다 같다라고 하는 거. 키르호프의 몇 번째 법칙이죠? 자,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대한 법칙입니까?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법칙입니까? 바로 전압에 대한 법칙이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 키르호프의 다 첫 번째 법칙, 제1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 무엇에 대한 법칙? 전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10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전원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를 서로 분리해서 계산한 다음에 합쳐서 중첩해서 계산한다는 것이 중첩의 정리예요. 예를 들어 어떤 회로에 이렇게 전압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전류원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전류가 나가는 게. 그리고 이쪽에 만약에 저항이 있다. 자, 이쪽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요거 이제 궁금하게 된다면 첫 번째 전압으로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전류로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압으로 풀었을 때 전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그리고 전류로 풀었을 때 전압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이야기하면은 전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개방해야 되고요. 전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는 단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답은 2번이 되죠. 11번, 200V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를 100V에서 하게 되면 도대체 몇 kW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여러분 밑에 해설 보면은 식으로 풀 수 있는데요. 식으로 풀지 말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쭉 풀 만한 시간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200V에서요. 얼마? 1kW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제 100V에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전압이 얼마로 줄었죠? 2분의 1로 줄지 않았습니까? 전압이 여기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전력은 4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됐으니까 1kg에 4분의 1. 그러니까 1000의 4분의 1. 1000 나누기 4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50W가 되겠네요. 그렇죠? 1000 나누기 4 하면 250W죠. 0.25kW, 뭐 250W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답은 몇 번? 2번이 맞습니다. 12번. 220V의 전구에 두 개의 전구 220V짜리 50W, 220V짜리 60W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저랑 같이 공부한 분이시라면은 아마 그냥 딱 보자마자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200V짜리 전구가 있는데 하나는 50W가 있고요. 50W가 있고 또 하나는 60W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밝냐? 이거 문제 물어보는 건데 그냥 밝은 게 아니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어떤 게 더 밝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뭐가 밝을까요? 당연히 60W가 더 밝겠죠. 그렇죠? 전력 소비량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와트수가 낮은 것이 더 밝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50W가 더 밝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거를 먼저 50W와 60W짜리 이 전구의 각각 저항을 구한 다음에 직렬 연결했을 때 분배되는 전압을 구한 다음에 분배된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소비 전력을 구하게 되면은 사실은 50W가 더 밝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밑에 해설에 있는데 굳이 해설을 보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직렬일 때는 낮은 것이 더 밝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13번. 전기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법칙 중에서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죠. 석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내는 양은 K, I, T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기 분해에서 나오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여기 IT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이니까 이렇게 K, 그 다음에 Q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자,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이라고 했는데 K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K는 바로 화학당량입니다. 뭐라고요? 화학당량에다가 무엇을 곱한 겁니까? 전기량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화학당량과 전기량의 석출량은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석출량은 화학당량과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되는 겁니까? 여기 1번이 딱 그 답이 되는 거죠.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14번. 망간 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극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전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동그랗게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보통 여러분 건전지가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 왼쪽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고 납작한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이 플러스 극을 우리가 딱 건전지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한번 분해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양극이 안에 검은색 막대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막대기가 바로 탄소 막대입니다. 탄소 막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면 이제 음극은 뭐냐라고 하면 음극은요. 이 겉에가 이렇게 아연으로 만들어진 판을 통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음극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은 뭐냐라고 하면 탄소 막대, 음극은 뭐냐라고 하면 아연통, 아연판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5번. 공기 중에서 4마이크로쿨롬과 5마이크로쿨롬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N일 때 두 전하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안 들려요. 무슨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이죠. 자,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꼭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쿨롱의 법칙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은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쿨롱의 법칙은 이렇게 되죠. F는 지금 공기 중이라고 했나요? 그쵸? 공기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Q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Q1, Q2 각각의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가 바로 쿨롱의 법칙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거리 요걸 물어봐요. 요거 힘 주어졌어요. 힘이 얼마냐고 했냐면 7.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7.2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Q1, Q2 값이 4마이크로쿨롬, 5마이크로쿨롬이래요.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그 다음에 4 다음에 8이니까 8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일까요? R제곱 구하려면요. R제곱 구하려면 밑에 역시 해설처럼 루트 하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가나다라 하나씩 집어 넣어보세요. 여러분 계산기로 한 다음에 수정 기능 이용하면 바로 여러분 이거 R제곱 바로 즉시 수정할 수 있죠. R에다가 0.2 넣었을 때 여기 딱 7.2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요 직접 한번 해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경험주의적 사고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영상을 잠깐 스탑한 다음에 의심해야 돼요. 진짜 저렇게 돼? 하면서 계산기로 한번 딱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값이 나오면은 되는 거고, 다른 값이 나오면 왜 다른 값이 나오지? 왜 이상하지? 이렇게 궁금증 가지셔야 됩니다. 자, 1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쿨롬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점에서의 이렇게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한 점이 있고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이 이제 Q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점이 P가 되는 거죠. 자, 이때 1m 떨어졌어요. Q는 1m, 그 다음에 여기 P는 몇 미터? 2m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Q와 P도 1m 떨어졌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있는 전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쿨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전이차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P점의 전이 계산하고 Q점의 전이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Q에서 P 빼게 되면은 둘 사이 전이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 P점의 전위를 제가 VP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에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기 중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쿨롱의 법칙은 여기 아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리만 나와요. 거리분의 첫 번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거리가 2m니까 그냥 이렇게 2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합니다. 다음에 여기 VQ 값은요. VQ 값은 똑같아요.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거리는 1m예요. 1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9, 28 하면 이거 얼마 나올까요? 180 나오나요? 180V. 여기는요.
그럼 90V가 나오나요? 90, 180 둘 사이에 그럼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90V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답은 그러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답 2번. 17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F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1번. 18번 2, 3, 5. 자, 세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냅니까? 세 개가 다 병렬로 돼 있으면 세 개를 다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세 개를 다 합치게 되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했을 때 얼마? 10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10 마이크로페럿. 19번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이상하게 요즘에 이 저항의 직병렬은 별로 안 나오고 커패시터의 직병렬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19번의 문제는 그림을 주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커패시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C1, 그 다음에 C2. 그러면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것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C1 플러스 C2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곱한 것 C1 곱하기 C2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이 자체가.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20번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전율의 단위. 유전율은 페러드 퍼 미터. 내 유전자가 FM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답했죠.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또 투자율이에요. 투자율의 단위는 뭐죠? 투자율의 단위. 헨리 퍼 미터. 다음에 자기 저항. 뭐죠? 암페어 턴 퍼 웨버.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율, 투자율. 여러분 휴먼에 투자하고 있죠. 네. 자기 저항. 다음에 그러면 2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1번 다음 중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평행판 콘덴서는 이런 콘덴서를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평행되어 있는 거. 이 평행판의 면적을 S라고 하고요. 둘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냐 유전율을 엡실론이라고 하면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하고 D 간격분의 S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콘덴서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유전율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면적을 크게 한다. 간격을 좁게 한다. 이런 말을 대답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 1번 간격을 크게 한다? 아유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면적을 크게 한다? 면적을 크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 2번이 맞는 말이네요. 3번 비유전율이 작은 유전체를 사용한다? 에이 틀린 말이죠. 4번에 극판의 면적을 작게 한다? 에이 잘못된 말이에요. 답은 2번만 맞는 말이네요. 22번 전정 용량 C1, C2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직렬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병렬도 나왔네요. 병렬일 땐 두 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더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더하는 거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3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똑같은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1번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23번은 이 정전 용량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에이. 2번 이동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건 맞아요. 3번에 극판의 넓이에 비례한다. 맞아요. 4번에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유전율에 비례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맞습니다. 24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커패시터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바리콘이라고 합니다. 바리콘, 밸리어블 컨덴서라고 해서 바리콘 1번. 25번 커패시터 중에서 온도 변화에도 용량의 변화가 적고 극성이 있고, 자 여기다가 밑줄, 극성이 있고에다 밑줄 얼른 치세요. 같이. 그 다음에 콘덴서 자체의 플러스 기호로 전극을 표시하며 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만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엄격한 회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별로 이제 용량이 변화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파수가 높은 회로 등에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탄탈 콘덴서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최근에 이렇게 쭉 콘덴서 용량을 쭉 물어보는데 극성이 있는 다음에 온도 변화에 의해서 용량 변화가 적다.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콘덴서의 용량이 신뢰성이 좀 높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탄탈 콘덴서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26번 진공 중에서 1웨버의 자아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기력선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6번. 자, 이거는 어떤 거 물어보는 거냐면요. 바로 이제
가우스 정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몇 가닥 나오느냐, 몇 가닥 나오느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공 중에 있는 전하에서 나오는 게 있고, 진공 중에 있는 자하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약에 물어보게 된다, 그럼 우리가 진공 중에서 Q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자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기는 투자율, 진공의 투자율 분의, 자, 그 다음에 웨버 물어보니까 파이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문제는 1웨버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전기력, 자기력선의 총수를 물어보니까, 자, 여기 진공의 우리가 투자율 계산해야 되는,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분의 1웨버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실래요, 여러분? 답 안 알려줄래요? 답은 여러분 3번처럼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계산기 딱 두드려서 3번처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계산기로 한번 직접 해보세요. 27번. 반지름 R 권수 N회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자, 전기가 이만큼 흘렀는데 자기장이 얼마나 세게 만들어지냐.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선도체, 무한장 직선도체에서 H는 2 파이 R 분의 I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형일 때. 원형 도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형일 때는 H는 2R 분의 NI.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요.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H는 2 파이 R 분의 NI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세 가지 식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 요걸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환상 솔레노이드 2 파이 R 분의 NI다. 답은 4번이죠. 다음 28번. 반지름 5cm 권수 100회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원형이니까 요식 쓰게 되면 되네요. 그렇죠? H는 이 R분의 NI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지금 R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반지름이 5cm라고 했어요.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05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수는 몇 회입니까? 100회이고 전류는 15A라고 해요. 100 곱하기 15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 하게 되면 답은 3번 15,0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 29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BO 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아싸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제곱, 아이고 아싸 이렇게 제곱 나오는 거, I 사인 제곱 나오는 거, 아싸 제곱.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자, 식 보시면서 여러분 아싸 제곱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30번.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땡땡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전자유도 법칙에서 전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유도기 전력 식 E는 N 권수분의 DT 시간의 변화분의 그다음에 D 파이 자속의 변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초 변화량의 자속의 변화에 대해서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수에도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된다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어떤 거 땡땡의 매초 변화량과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무엇에 권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31번. 코일에 0.5A의 전류가 흐르고 축적되는 에너지가 0.2줄일 때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이제 31번인데 자,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코일일 때 L, I의 제곱이죠. 커패시터일 때는요. 2분의 1에 CV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축적되는 에너지가 0.2줄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 요 L 값 물어보는 거예요. I 값 다 주어지고요. 축적되는 에너지가 0.2라고 했으니 0.2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떤 숫자에다가 I제곱 0.5에 제곱하게 되면 어떤 숫자 W가 0.2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골라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풀라고요? 아까 쿨롬의 법칙 설명할 때랑 또 똑같아요. 하나씩 그냥 집어넣자고요. 그쵸? 1, 2, 3, 4 보기 나와 있는 것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번 나올 겁니다. 32번. 1회 감은 코일이 지나가는 자속이 100분의 1초 동안, 그러니까 0.01초네요. 자, 그 동안에 0.3에서 0.5웨버로 증가했다면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여기다 바로 풀어봐야 되겠다. 자, 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회 감은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dt, 시간의 변화가 0.01초예요.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는요, 0.3에서 0.5래요. 0.2만큼이래요.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이 되겠네요. 그쵸? 답은 그래서 얼마? 3번에 20.
33번. 발전기 유도 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른손은 뭐죠? 발전기. 그래서 이걸 우, 발. 왼손은 전동기, 좌, 전. 이렇게 대답했었죠.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그러면은 지금 발전기의 유도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 우, 발,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답은 4번이죠. 34번 1000Hz에서 35민 콘덴서를 2000Hz에서 사용하면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XC는 어떻게 됩니까? 2 파이 FC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파수가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는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지금 1000에서 2000으로 올라갔대요.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여기서 F가 2배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 답은 1번이죠. 35번. 저항 8옴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전압을 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다. 자, 코일의 리액턴스가 얼마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겠죠. 이 전체 회로를 방해하는 성분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임피던스는 I분의 V예요. 전체 흐르는 전류가 지금 20A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V래요.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10옴이죠. 10옴인데 임피던스가 10옴인데 지금 리액턴스가 저항이 8옴이라고 해요. 그럼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하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럼 지금 여기 저항이 8이라고 했고 여기가 10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8, 6에 10, 3, 4는 5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6번.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상전류가 30도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상전류가 6분의 파이 라디안 앞선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37번. 3상 220V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부하가 8 플러스 j6이면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7번에 요거 이제 우리가 델타 결선 이렇게 딱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봐야지 문제가 또 쉽게 풀리겠죠.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뭐냐? 자, 3상 220V래요. 얘가 220V라고 합니다. 그때 한 상의 부하가 8 플러스 j6이에요. 8 플러스 j6이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10옴이라는 거죠. 그렇죠? 10옴. 자, 이때 흐르는 선전류,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일단 상에 흐르는 전류는요.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 하면 22죠. 선에 흐르는 건요. 얼마 더 큽니까? 루트 3배 더 크죠. 그래서 선전류 IL은 22의 루트 3배, 루트 3 그리고 여기다가 22A를 곱한 것과 같다. 2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8번. 교류에서 무효전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효전력은 와트고요.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고요. 무효전력은 바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단위도 있는데 여기서 무효전력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피상은 VI, 그 다음에 유효는 VI 코사인 세타, 무효는 VI 사인 세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3번 VI 사인 세타. 39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은 얼마인가? 찌그러진 정도거든요. 정연파. 이걸 사인파라고도 우리가 이제 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찌그러진 정도가 없어요. 0입니다. 빵. 그래서 답은 1번. 40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비사인파. 사인파가 아닌 것의 일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는 고조파, 그 다음에 기본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류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 그래서 고, 기, 직 이렇게 고기는 직접 구워 먹어야 맛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유머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사인파는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풀이의 분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풀이의 분석. 풀이의 분석이다.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번 삼각파. 얘는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전기 이론 총 40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수식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전기 이론 공부할 때 꼭 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여러분이 계산기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봐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립니다. 이 눈으로 보는 학습이 최고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전기 이론만큼은 여러분이 직접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그리고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기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기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과목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총 몇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41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1번. 직류 발전기의 계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류 발전기 혹은 직류 전동기 물어보면은요, 이 3대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먼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계자 대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 대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류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자자로 끝나는 것이 직류기를 이루는 3대 구성 요소죠. 각각의 용도를 설명하면은 첫 번째, 계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바로 자속을 만드는 N극과 S극의 자속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전기자가 하는 것은요, 그 자속을 끊고 유도기 전력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정류자가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만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지금 일단 여기서 문제는 계자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가 물어보겠어요. 계자요? 계자는 바로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직류기의 브러쉬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기의 이게 3대 요소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라고 하면은 브러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류자에서 직접 마찰하는 부분이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직접 전기적으로 물리적 접촉을 하는 게 바로 브러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접속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보통 그래서 마찰력이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탄소 브러쉬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죠. 3번, 발전기를 전격 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했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됐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격이 220이고 그다음 무부하 전압이 242V가 됐대요. 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3번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격 분의,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근데 지금 전격 전압이 220이라고 했고요. 자, 무부하 전압이 242고 다음에 전격이 다시 220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220분의 뭐 20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그러면 22 대답할 수 있으니까 10%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 네. 4번. 전기자 저항이 0.15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이렇게, 자,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자에다가 전기자에다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지금 문제는 전기자 저항이 0.1옴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기자 저항이 0.1옴이에요. 자, 게다가 전기자 전류가 104A라고 합니다. 여기로 흐르는 전류, 이게 지금 발전기잖아요. 그렇죠? 전기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여기가 이제 104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유도기 전력이 110.4래요. 110.4V. 그럼 여기는 이제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얼마냐? 단자 전압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냥 일단 정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V.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전압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빼면 되는 거죠. IA, RA. 자, 그럼 이 식은 얼마가 나올까요? 처음 만든 게 얼마죠? 110.4고요. 110.4고요. 빼기 IA 104 곱하기 0.1 하면 110.4에서 결국에는 10.4 빼는 거네요. 그럼 100V 나오겠네요. 여기 걸린 전압은 100V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답은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식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실 때는 저 식을 중심으로 유도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100V 답은. 5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넓은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아변기나 이제 뭐 철강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가 무엇이냐? 속도를 넓게 바꿀 수 있는 거.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면 타여자, 외부로부터 여자시키는 타여자 전동기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6번, 다음 중 워드 레오노드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워드 레오노드 방식은 전동기, 그 다음에 발전기, 전동기 뭐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해서 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타여자기를 사용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계셔요.
7번,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류 직권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권도 나오는데 직권일 때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토크는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분권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분권은요, 토크는 그냥 회전수의 반비례합니다. 지금 직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권 일단 딱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였대요. 3분의 1로 줄이면 이제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얼마? 9배가 되는 거죠. 9배가 된다, 토크는. 답은 4번. 8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직류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주파수 제어가 되는 겁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전압 제어, 그 다음에 계자 제어, 그 다음에 저항 제어 이렇게 있는 거죠. 전압, 계자, 그 다음에 저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광범위하게 속도가 제어가 가능한 거 물어보게 되면은 전압 제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9번,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 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정속도, 속도가 일정하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속도가 일정한 거.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속도가 일정하다예요. 단점도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속도를 잘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정속도로 이용되는 거 무슨 전동기? 분권 전동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힘이 세다. 일종의 토크가 세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우리가 직권 전동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지금은요, 정속도라고 했으니까 분권 전동기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F라고 하는 게 필드예요. 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자가 두 개 있죠, 그렇죠? 이 왼쪽에 바깥쪽에 하나, 그 다음에 안쪽에 전기자 위에 바로 하나. 그래서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병렬이고, 안쪽에 있으니까 직렬인데,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형태. 직렬만 있으면은 이렇게 직권이고, 병렬로 있으면은 분권인데, 직렬, 병렬 혼합돼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복권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복권 발전기. 11번, 변압기의 철심, 성층, 강판 재료의 철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에 사용하는 철에는요, 100% 순철이 아니라 여기다가 다른 금속을 조금 섞게 되는데, 어떤 거? 규소를 약 3에서 4% 정도 섞습니다. 왜냐하면요,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이제 철은 몇 % 정도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건가요? 96에서 한 97%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네요. 답은 4번. 12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이라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제 P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얘기하니까 3, 코사인 세타 0.8이죠. 자, 플러스 Q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게 4죠. 곱하기 사인 세타 0.6이죠. 그럼 83에 2.4 플러스 64에 2.4 하게 되면 이거 얼마? 4.8% 나오겠네요. 답은 얼마? 4.8%. 13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 손실을 계산했는데 이게 이상해. 없어요. 뭐지? 어디 갔지? 계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예전에 용돈 기입장이라든지 가계부 쓰는데 돈이 안 맞아. 막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 100원,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이제 우리가 가계부 같은 걸 쓰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게 결손, 이렇게 손실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 기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기에서도 입력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얼마 다 계산해서 베어링에서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 바람으로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 이게 동이나 아니면 철에서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 다 계산했는데 이상하네. 이거 왜 계산할 수 없지? 이거 어디서 나갔지? 모르는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부하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서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표유 부하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4번에다가 별표 2개 쳐놓으십시오. 몇 개? 2개. 4번에다가 별표 2개. 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해서 나오지 않는 손실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표유 부하손 대답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14번, 부호울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인가? 부호울즈, 변압기의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하는 거. 기계적 이상, 유증기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 기기, 바로 이제
변압기에 들어가는 콘서베이터인데, 변압기에 들어가는 부호울지 계전기인데요. 답은 1번, 변압기에서 보호한다. 대답할 수 있겠죠. 15번,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변압기 유,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기름은요. 일단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전기가 잘 안 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응고점, 굳는 점은 낮아야 되겠죠. 발화점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인화점은 높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응고점이 높을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응고점, 굳는 거는 이제 낮아야 돼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삼상 변압기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조합은 되게 쉬워요. Y 혹은 델타의 개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여기 Y가 있고 이렇게 델타가 있는데요. 쭉쭉쭉 했을 때 이게 홀수가 나오면 안 돼요. 홀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1번 봤을 때 Y 문제가 없어요. 다 짝수잖아요. 2번 델타 문제가 없어요. 4개잖아요. 그렇죠? 3번 델타 Y 델타 2개 Y 2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4번에 델타 Y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홀수라서. 그러면 이제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1차 측과 2차 측에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병렬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은 4번이에요. 17번 20kVA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V 결선하고 삼상 전원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7번. 일단 우리가 델타 결선과 그 다음에 V 결선 이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20kV짜리가 있대요. 첫 번째 델타 결선 한번 보죠. 델타 결선은 몇 대로 하는 겁니까? 3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 결선은요. 몇 대예요? 이거는 2대로 하는 거죠. 델타 결선 잘하다가 한 대가 이제 고장났을 때 2대로 임시로라도 우리가 한번 삼상 전력을 공급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V 결선이 되는 겁니다. 델타 결선에서 지금 한 대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한 대 용량이 20kg라고 했어요. 20kg. 그럼 이론적으로 세대면은 얼마큼이 되는 겁니까? 세대면은 60kg가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V 결선일 때는요. 한 대로 하게 되면은 얼마냐? 이게 20kg를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용률이라고 해서 0.866만큼 쓸 수 있습니다. 0.866만큼 쓰게 되면 20 곱하기 0.866 하게 되면 아마 17.32 정도 나올 거예요. 17.3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대로 했을 때는 60인데요. 이제 출력비는 0.5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에 한 57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이 조금 더 넘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4.6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17.32에 딱 몇 배예요?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얼마를 곱한 것이 2대 1대의 출력이 되는 건가? 20에다가 뭘 곱한 게 34.6이 되는가? 이게 루트 3입니다. 바로. 이 루트 3이 얼마예요?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1.732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결선 했을 때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델타 결선했을 때 한 대 용량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한 것과 같아요. 지금 20kg라고 했고 여기다가 루트 3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34.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4.6이 나온다. 1번이 되는 거죠. 18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이 변압기 결선 물어보는 건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대요. 그러면 딱 누가 봐도 Y 결선이죠. 다음에 한쪽은 삼고조파에 의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델타죠. 삼고조파 영향이 근데 순환하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죠. 자, 이때 삼상 결선 방식은 무엇이냐? Y도 있고 델타도 있는 거. 이제 Y 델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9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농형, 하나는 권선형. 권선형은 2차 저항기법을 사용하는 거고 농형은 Y 델타, 직입기동, 리액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9번에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2번에 2차 저항기법.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2번, 20번, 200V, 50Hz, 8극, 15kW의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전부와 회전수가 720rpm이라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거 근데 문제에서 이제 15kW,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는 겁니다. 자. 20번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2차 효율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슬립과 같아요. 여기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와 같아요.
그럼 또 동기속도 알아야 되겠네요. 동기속도는요. P분의 또 120F와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첫 번째, P분의 120F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8극에 50Hz면은 그럼 8분의 120 곱하기 50 하면 이거 700 아마 50 RP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동기 속도는 이제 750이에요. 이론적인 속도는 750이고 그 다음에 750인데 회전자 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요. 실제로 720으로 돌아간대요. 얼마나 할까요? 0.04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슬립 알았어요. 0.04인 거. 1 빼기 0.04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0.96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식을 하나, 둘, 세 개를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죠. 그 답은 결국엔 얼마냐? 0.96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96%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1번.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4%, 삼상 유도전동기 2차 동손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동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2차 입력에서 빼기 나오는 것, 이걸 우리가 2차 동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입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출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PC2라고 해서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한 것이 2차 동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회전자 입력이 10kW라고 했고 여기가 이제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이라고 했고 슬립이 4%라고 해요. 슬립이 0.04예요. 그러면 2차 동손 PC2라고 하는 것은 이 슬립이 0.04고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0.4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 0.4. 22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 2번에 22번에 구리손?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 동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답은 4번 1, 2차 권선의 저항손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23번 60Hz 2극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10%인 때의 매분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회전수 23번 23번에 회전수는요 1 빼기 동기속도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슬립이 얼마라면 하겠냐면요. 슬립이 10%라고 했어요. 그렇죠? 슬립이 10. 그러면은 1 빼기 0.1이고요. 동기속도가 얼마라냐면 60Hz 2극이래요. 60Hz 4극이 1800이고 2극은 2배가 되니까 3600이거든요. 3600. 3600에다가 결국에는 0.9 곱한 것과 같죠. 자, 이때는 3240. 답 2번이 됩니다. 24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무엇인가? 3번의 슬립 측정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25번 고압전동기에는 철심 강판이 있다. 홈은 어떤 모양의 형태인가? 고압은 개방형, 저압은 반만 닫히는 반폐형을 사용합니다. 답은 3번. 26번 34극 60메가볼트 암페어 역률 0.8 그 다음에 60Hz 22.9kV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이면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발전기의 효율 물어보고 있잖아요. 발전기의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이거는요.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지금 출력이 얼마입니까? 60MHz인데 이 역률이 0.8이니까 우리가 60 곱하기 메가면 10의 6제곱인가요? 0.8 플러스 손실이 얼마예요? 손실이 1600이잖아요. 그렇죠? 1600 곱하기 10의 세제곱 분의 출력이 60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0.8 대답할 수 있겠네요. 어렵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은 답은 얼마? 답은 3번이 됩니다. 97%. 이거는 근데 여러분 요거 6제곱으로도 할 수 있고요. 여기 3제곱이니까 요거를 이제 세제곱으로 바꾸고 이건 빼고 여기도 세제곱으로 하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해설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답은 똑같죠. 3번. 27번.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손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죠. 고정손의 대표적인 게 철손이고요. 변하는 게 대표적인 게 동손이거든요. 구리손이죠. 고정손은 철손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죠. 28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원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 난조방지, 제동원선, 난조방지, 제동원선, 난조방지. 우리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29번 동기 임피던스 5옴인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에 유도기 전력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0V의 전압 차가 있다는 거는 여기 이제 발전기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발전기 하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5옴이고 100V의 전압차가 있다고 하네요. 얘가 5옴이고 여기다 5옴이고 둘 사이는 100V만큼의 전압 차이가 있대요. 흐른 전류 얼마냐? I는 R분의 V.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걸로. 5 직렬로 돼 있으니까 10이죠. 10분의 100. 10A만큼 흐른다. 답은 10A 1번이죠. 3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발전기 두 개가 병렬운전하려면 뭐 같아야 돼요? 교류니까. 주파수 같아야 되죠. 전압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위상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파형 같아야 되고 이런 거 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맞아요. 두 번째 용량이 같을 것? 용량 아니야. 용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전류잖아요. 그렇죠? 전류 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위상, 4번 주파수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1번. 6극 1200rpm인 교류발전기의 병렬운전하는 극수 8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에서 조금 가보죠, 그냥. 자, 이게 첫 번째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6극이고요. 그럼 1200rpm이라고 한번 해보죠. rpm.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는 8극이래요. 8극. 그러면은 몇 rpm인가?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전수 물어보는 건데 일단 두 개가 병렬운전하면 뭐가 같아야 되는 겁니까?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주파수의 관점으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여기 몇 헤르츠일까요? 60에 1200rpm이면 몇 헤르츠일까요?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극수 알았고 다 알았으니까 여기 지금 동기 속도 1200rpm 알았으니까 주파수 얼마 나오게 됩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60Hz 나오게 되면 60 넣었을 때 딱 120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는 60Hz다.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기 속도 구할 수 있겠죠. P분의 120F니까 극수가 얼마일 때? 8일 때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 60Hz로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동기 속도 얼마여야 되는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극수가 높게 되니까 속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도 된다. 그럼 1200보다 낮아도 될 거예요. 답은 이렇게 하게 되면요. 900 나올 겁니다. 답 900.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32번. 동기속도 1800, 주파수 60Hz인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얼만큼인가?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자고요. NS는 P분의 120F. 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동기속도가 1800이고 주파수가 60Hz래. 그러면 여기가 1800은 극수가 6극인가요? 극수는 모르는 거죠. 주파수가 60Hz죠. P분의 120 곱하기 60. 얼마일까요? 1800. 이거는 이제 4극이죠. 4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딱 1800이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죠. 근데 이제 4극 60Hz. 우리나라 전원이 60Hz고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의 기본 형태가 4극이기 때문에 1800rpm이다. 동기속도 1800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33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전기적으로 좋은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에 기계가 소형이다. 이건 기계적인 거잖아요. 2번에 안정도가 높다. 좋은 얘기예요. 3번에 전압 변동률이 크다. 전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4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전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전기적으로 좋은 걸 고르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34번.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무엇이냐? 정류라고 하는 건 뭐죠?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 직류로 바꾸는 게 바로 정류기의 용도죠. 답은 3번이 되죠. 35번. 다음 중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 가지 사이리스터가 있는데 이제 3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이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방향이고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2단자이고 양방향성을 가지고 2단자의 양방향성 가지고 있는 거. 3번에 다이액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36번. 반도체 재료로 우리가 JP와 같은 금속 화합물이 쓰이며 디지털 계측기나 탁상 계산기에 숫자 표시 등에 사용되는 다이오드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 답 4번. 여기 디지털 계측기, 탁상 계산기 이때 딱 나오는 거죠. 37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자기 소호 기능이 좋다는 건 자기가 켤 수도 있고 자기가 끌 수도 있는 거. 답은 몇 번? 2번. GTO. 38번. 인버터 제어라고도 하며 유도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켜 제어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버터 방식에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은요. 주파수 제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압 제어도 되는 거. 밸리어블 볼테이지, 밸리어블 프리퀀시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장치. 답 4번. VVVF. 39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어떻게 되는가? 양방향으로 흘릴 수 있는 거 트라이액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dry. 40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리 같은 기호의 명칭은 역시 dry. 41번.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연결된 수정 크리스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3번에 발진 작용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아트메가 128 막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정자가 진동을 해서 시간 펄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발진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답은 여기서 그래서 3번에 해당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기기 문제 역시 41개 풀어봤습니다.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였던 식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 그 다음에 슬립과 관련한 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과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계산을 직접 해보는 거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동기속도 문제들, 그 다음에 뭐 2차 저항 손실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과목 설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 전기 설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기 설비 총 42개 정도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딱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답이 딱 들어오는 바로 그런 보답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보시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됐지. 좀 요만큼만 한번 해보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올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준비하는 것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또 국가기술 자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또 해보면 어쨌든 이 결과물이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내 머리와 마음에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점수를 초월적으로 얻는다 하더라도 아쉽거나 뭐 내가 좀 너무 에너지를 과다 투입한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이 오기까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좀 쏟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쏟은 에너지가 시험의 문턱을 넘는 것과 동시에 또 그 다음의 도약을 위한 더 큰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그냥 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전기 설비 마지막 과목 이제 풀이해 보시죠. 1번. 다음 중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이제 집 밖에서 하는 전선이죠. 이거 우리가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요. OW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OW. 답은 3번. 2번. DV선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DV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인입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은 이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는데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요 선, 요거를 우리가 이제 DV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대답하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중 나전선 상호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선에 접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전선을 이렇게 트위스트 접속으로 접속한다고 한번 해보죠. 전선에 접속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할게요. 기계적 저항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자, 그 얘기는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접속 부분은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세 번째, 절연은 동등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때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라.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와 똑같은 건 무슨 뜻이죠?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자, 이 말과 또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20%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몇 퍼센트 이상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80%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20, 80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딱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 3번이 바로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됩니까? 8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거죠. 답 4번이죠. 4번. FL은 무엇을 나타내는 약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광등을 나타냅니다. 답 1번입니다. 5번.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은요, 단선도 있고 연선도 있지만, 단선일 때는 공칭 단면적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통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이 R의 제곱, 이제 원의 면적 계산하는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단선의 면적 계산할 수 있고, 연선은요, 이렇게, 연선은 여러 개니까, 소선 한 가닥 곱하기 개수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선 하나의 면적 곱하기 개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밀리미터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공칭 단면적이 실제 면적과 완전히 일치하느냐라고 하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도 2000cc 하면 진짜 실제로 딱 그 2000cc입니까? 배기량이? 아니죠, 그쵸? 뭐 1600cc 하면은 뭐 1500 얼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요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에는요, 3번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 같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6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무엇인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기능사 요거 필기 합격하신 다음에 실기 가면은 아주 재밌게 다루시는 공구 중에서 제일 많이 다뤄야 되는 공구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와이어 스트리퍼 이거요. 와이어 스트리퍼가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입니다. 7번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전선의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인가? 이렇게 탁탁 끊는 거. 볼트 같은 거 끊을 수도 있고 철사 같은 거 끊을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클리퍼라고 하죠. 작은 절단기. 8번 금속관 공사에서 노가웃의 지름이 금속관보다 큰 경우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엇인가? 링 리듀셔죠. 이번에 로크너트는 금속관과 박스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 부싱은 관 끝 단면에다가 전선에 넣고 뺄 때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거. 그 다음에 엔트러스 캡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9번 다음 중 배선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에 배전반 이거 관계없죠. 배선기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전기와 부하와 연결되는 기구를 말합니다. 1번은 배전반은 전기를 뿌려주는 거죠. 10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로크너트, 노멀밴드, 커플링 다 금속 배관을 서로 구부리거나 아니면 접속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4번에 앵글 커넥터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금속 가요 전선관입니다. 11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얼마여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전압을 구분하게 되면은요. 전선 상호 간, 전선과 전선 있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와 있고 자, 두 가지로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400V가 안 될 때, 400V가 넘을 때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전선과 전선은요. 이렇게 표로 놓게 되면 전선과 전선은 무조건 400V가 안 되든 넘든 6cm 이상입니다. 애자에서는 6cm 이상이다. 400V가 안 될 때는 2.5고요. 400V는 4.5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죠. 답은 6cm 전선 상호관은 무조건 2번. 12번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설비에서 단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단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단이 이 문제 전체를 성격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삽입하는 깊이는요 1.2배죠. 근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0.8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접착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렇게 1.2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 4번이죠. 13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굽힌 부분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몇 배가 돼야 되는가? 이 관 안지름에 문제 물어보고 있는데 몇 배가 되느냐면 결국에는요 6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죠. 어떤 규정? 가요전선관인데 시설과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그때는 몇 배가 됩니까? 이게 이제 3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케이블인데 단심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몇 배가 됩니까? 그때는 8배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1번 6배. 14번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상호 접속에 쓰이는 재료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재료죠. 가요전선관끼리 접속할 때는 스플릿 커플링, 그리고 서로 다른 재료일 때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이죠. 지금은 서로 다른 재료잖아요. 그렇죠? 컨비네이션 커플링이 쓰이게 되죠. 2번이죠. 15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후, 짝, 박, 홀. 후, 짝, 박, 홀.
후광전선관은 짝수, 박광전선관은 홀수 이렇게 나타내죠. 지금 후광전선관 얘기하는데 홀수가 하나 딱 스파이처럼 끼어 있어요. 이번에 19, 이거는 관계없죠. 16번,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4번에 52mm는 없습니다. 17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이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하는 거. 아까 여기 나왔는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몇 배? 3배가 되죠. 답은 2번. 18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금속 덕트의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이제 덕트가 있다면요. 덕트의 몇 퍼센트까지 전선을 넣을 수 있을까요? 20%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단 제어 회로인 경우, 그러니까 전기 조금만 쓰는 거, 자, 이때는 50%까지 채울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서 덕트는요, 20%까지만 전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19번, 버스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덕트일 때는 3m. 지지점 간의 거리 한번 볼까요? 지지점 보죠. 자, 애자 몇 미터? 애자는 2m. 합성수지관 몇 미터? 합성수지관 1.5m. 다음에 금속관 몇 미터? 금속관 2m. 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2m. 근데 여기서 캡타이어 케이블 때는 1m. 덕트 몇 미터? 3m. 근데 이게 라이팅 덕트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은 2m 이렇게 되죠. 지금 문제는 여기서 버스 덕트죠? 덕트가 얼마? 3m가 되죠. 답은 1번이죠. 20번. 다음 중 버스 덕트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덕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버스 덕트, 그러니까 전력을 보내는 용도, 그러니까 안에 노출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체로 보내지 않는 형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피더, 트롤리, 플러그인은 다 맞는 건데 1번의 플로어 버스 덕트는요. 플로어가 이제 바닥이거든요. 바닥에다가 여러분 왜 콘센트나 아니면 뭐 인터넷선 같은 거 꼽으려고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뚜껑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밑에 다 덕트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버스 덕트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전화선, 뭐 인터넷선, 뭐 통신선, 뭐 이런 것들 이제 전력선 이런 것들 꼭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플로어 덕트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은 아니에요. 21번, 일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를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는 최대 몇 번 이하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도 별표 좀 쳐주세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최대 10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22번,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 자, 이때 공사법이 아닌 것은 자, 이거 꼭 나와야 되죠. 이 문제 안 나오면 설비 너무너무 섭섭하죠. 어떤 거? 합, 금, 그 다음에 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어려운 공사 이야기하면서 다음 중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게 된다면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딴 거. 요게 답이죠. 그쵸? 자, 여기 답은 뭐예요?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공방법 아닌 거. 뭐죠? 3번. 애자 안 되죠. 그쵸? 23번. 건조한 장소에 있어라는 진열장. 저기 이렇게 왜 우리가 물건 같은 거 파는 거, 보석 같은 거 파는 거 이럴 때 진열장 있죠.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으라는 거. 진열장 하는 거예요. 쇼케이스 이런 거. 여기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여야 되는가? 전선의 단면적은 0.0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전선의 굵기를 최소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열장 같은데 사용하는데 얼마여야 되는가. 다음에 두 번째는 옥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전등이나 콘센트 같은 거 사용할 때 최소 얼마여야 되는가? 그때는 최소 2.5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24번,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전압은 얼마여야 되는가? 4번에 300V 이하여야 된다. 25번,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최대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전기 울타리, 뭐 동물의 침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예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250V 이하의 전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미만에 사용해야 됩니다. 26번. 일반적으로 큐비클이라고 하면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고 공장 빌딩 등에 많이 사용되는 거 뭐죠? 폐쇄식 배전반. 큐비클식 혹은 뭐 폐쇄식 배전반. 이게 캐비넷처럼 생겨 있는 거예요. 27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만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용률.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설비가 예를 들어 한 100kg 정도 되는데 전기 최고 많이 쓸 때가 70 정도 쓴다라고 하면 이거 수용률을 70%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설비할 때 수용률 얼마 정도로 놓냐? 한 70%. 전기 최고 많이 써봤자 전체 설비 용량 중에 한 70% 쓰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수용률이 너무 높게 되면은 설비 이용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잘 사용하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게 되면 변압기 용량 같은 게 커져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되죠. 일반적으로 학교, 은행, 그다음에 일반 주택, 아파트 똑같습니다. 한 70% 정도로 잡습니다. 답 3번이고요. 28번. 옥내 배전반의 설치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용이한 것. 2번에 접지해야 된다. 담당할 수 있다. 4번에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의 거리는 40m 이내로 하는 게 좋다. 30m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9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접지 저항을 측정한대요. 접지라는 말이 있고 어스라는 말과 또 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에는 땅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답은 이제 4번은 이제 어스 테스터가 되는 겁니다. 30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되는가? 접지극 우리가 보통 얼마 정도 땅에다가 묻습니까? 이렇게 쭉 선을 끌고 와서 땅에다 묻을 때는 얼마? 0.75m, 75cm 이상 깊이 묻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31번. 고압 가공인입선의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시다. 고압 가공인입선 도로 횡단할 때 6m 이상 해야 된다. 32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시 전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주 넘어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주가 쭉 땅에 묻혀 있으면은 이게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붙이는데 이걸 우리가 근가라고 합니다. 근데 용어가 이제 순환됐어요. 전주 버팀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전주 버팀대. 2번. 33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해야 되는가? 50cm 이상해야 된다. 34번. 고압 보안공사 시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에 철탑인 경우에 얼마 이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지지점 간의 거리가 가장 먼 게 보통 철탑이죠. 그렇죠? 철탑은 보통 얼마큼일까요? 최대 약 한 600m까지도 됩니다. 엄청 멀죠. 근데 이거를 보안공사, 안전을 보강하는 보안공사를 할 때는요. 자, 이 거리가 400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그냥 철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600m. 보안공사 할 때 철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400m 대답할 수 있습니다. 35번. 다음 중 과전압 계전기의 약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계전기가 있는데 과전압, 전압. 역으로 볼까요? 오버한다. 오버. 전압. 볼테이지. V. 계전기. 계전기는 릴레이. OVR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 계전기는요.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OCR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부족 전압 계전기는요.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에서 UVR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답은 3번입니다. OVR. 36번. 조명에서 칸델라라고 하는 것에 다니는 우리가 광도라고 합니다. 37번.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동일한가? 우리가 이제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빛이 고르게 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루버라고 해서 이렇게 흰 걸로 이렇게 딱 덮어놓죠. 왜? 거의 완전 확산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휘도가 동일하다를 이야기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8번. 한 개 전등을 세 곳에서 자유롭게 점등하기 위해서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는 각각 몇 개가 필요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번에서는요. 3개소라고 해요. 3개소라면 3로 몇 개 필요한가? 3로는 무조건 양쪽에 2개 있어야 되죠. 3로 2개. 그 다음에 4로는 몇 개? 4로는 1개. 근데 만약에 4개소라고 만약에 물어본다고 해보죠. 그러면 3로 몇 개? 3로 2개, 4로 몇 개? 4로 2개. 이렇게 필요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3로 2, 4로 1. 답 2번이죠. 39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업소에 설치할 때 현관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써야 되는가? 숙박업소는 1분 이내, 아파트나 주택은 3분 이내. 답은 1번이죠. 40번. 일반용 조명, 백열전등의 조명기구 공사에서 실링 직접 부착에 의한 공사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L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L 들어가고 동그라미 됐으면 천장에 부착하는 등이라고 합니다. 실링 펜 그러면은 천장에 부착하는 펜 이런 거 볼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41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자, 분기회로 설치하는데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은 3m입니다. 자, 이런 그림 나오게 되면 3m 기억하시면 됩니다. 42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답은 1번 간선의 전원측 전선.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안 되는 데를 알고 있는 게 이 문제 풀 때 더 좋죠. 안 되는 데 접지선, 그 다음에 중성선. 두 개는 안 돼요. 안 돼요. 전원측 전선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설비는 또 풀만 하시죠? 전기 이론, 기기 설비까지 풀어봤는데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데 똑같이 나온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혹시 몇 문제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많이 맞추고 지금까지 문제 쭉 풀게 되면서 혹시 여기서 헷갈리거나 좀 아리송하거나 긴가민가 했던 것 이런 것들 잘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아예 어려운 문제는 좀 빼시고 좀 긴가민가 한 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 그게 바로 자격증 시험 공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대비 태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아마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것을 곱게 보고 독려하고 막 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아마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20살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는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을 주변에서 오롯이 다 격려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뭐 저런 공부를 해.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아니야. 조금만 그냥 관연도만 몇 번 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 3일만 하고 합격했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떤 학문을 좀 진실된 마음으로 접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나의 삶의 태도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 걸음이 훗날 돌아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정성을 들이시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더 가치 있고 더 빛나게 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더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